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유인경입니다. 오늘 제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못 가서 연금이 고갈된다. 네. 20, 30년 뒤면 연금 생각도 말아라. 특히 선거철 앞두고서는 네. 이런 게 또 화두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연금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게 네. 여러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들, 네.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연금들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연금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제 공적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연금에 이제 국민연금이 있어요. 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연금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퇴직연금. 퇴직연금? 기업에서 직장인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직장인들은 내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받지 않습니까? 네네. 옛날엔 퇴직금 일시금 받았는데 네. 이거 일시금 받아가지고 자꾸 막 써버리니까 사기당하고. 그렇죠. 이걸 연금으로 받아라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 제도가 네, 시행 중에 네. 있고요. 네. 세 번째로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그래서 이제 개인연금을 준비하면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줘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통해서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을 수 있게 해주기도 네. 하고 연금 탈 때 비과세로 연금 받을 수 있기도 네. 하고 이런 개인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높으니까 주택연금. 주택연금. 나중에 가지고 있는 건 집밖에 없다. 난 연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제도도 도입돼 있고 마지막으로 진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소득이 너무 없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가 기초연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는 국가가 지금 한 달에 33만 원씩 그냥 드리고 있는 이런 연금 제도도 있으니까 요거를 제대로 공부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연금을 좀 많이 포트폴리오 짜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 전문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알면 더 받는다. 맞아요. 이젠 정보가 돈이더라고요. 네. 근데 국민연금을 잘 모르면 네.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함정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국민연금은 제도입니다. 네. 제도는 아는 사람이 더 받아요. 몇 가지 제가 팁을 좀 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국민연금은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중에서는 가성비라든가 그 효율성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일단 국민연금은 내가 오래 살면 평생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잖아요, 그죠? 그럼요. 나도 가입하고 배우자도 가입하면 서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100년 해로하시면 제일 좋은 연금이 국민연금입니다. 혹시라도 저만 봤는데 네. 제가 먼저 죽을 확률이 좀 높아요. 워낙 장수 집안이라. 네. 그러면 제 남편은 얼마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게 제가 100만 원을 유족연금이에요. 받는다 치면. 맞아요. 유족연금이라는 게 네. 내가 받다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 기본연금액을 하는데 네. 여기에 40에서 60%가 배우자에게 갑니다. 왜 근데, 차이가 나는 거죠?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예요. 우리 남편 60% 받겠다. 그렇죠. 최근에 가입은 다 2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네네. 20년 이상 가입하셨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받던 연금의 60%가 배우자에게 갑니다. 그럼 100만 원 받던 분이 사망하시면 배우자가 60만 원 받게 되는 거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박사님 정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네. 꼭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네. 남편 말고 네. 딸이나 손자에게 주고 싶다 이럴 수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 거는 되나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네. 순위의 문제거든요. 순위, 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먼저 받는 것이고요. 배우자가 받는 것이고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가는데 예. 자녀에게 갈 때는 조건이 있어요. 네. 25세 미만이어야 돼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자녀가 근데 지금 내가 60세 70세에 사망했는데 애가 25세 미만 1, 2는 없잖아요. 극히 드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런 경우는 별로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고. 좀 전에 유족연금 문제에서 가장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돌아가시면 60% 받잖아요. 굉장히 좋은 건데 본인 유족연금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80년대 90년대에는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분만 벌고 배우자는 안 벌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받아가는 경우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예. 근데 요즘은 맞벌이 하다 보니까 각각 국민연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내가 받다 사망해가지고 60%인 60만 원을 배우자에게 줬는데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는 거예요, 본인께. 네. 그럼 중복수급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아가셔서 받는 유족연금은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내 연금이 30만 원이 있어요. 예. 나는 100만 원과 30만 원 둘 다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면 큰 걸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100만 원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나는 30만 원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아직 연금 개시도 안 했어. 근데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배우자가 사망해가지고 유족연금 받게 되면 내가 평생 낸 연금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해요. 뭐 ELS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네? 어떡합니까? 오래 사셔야죠. 죽어간 사람 살려야지. 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중복 수급의 문제가 지금 국민연금의 어떻게 보면 함정? 아킬레스건이에요. 사실 평생 두 분 다 잘 사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제일 좋은 제도지만 만약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주는 입장에선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선 어차피 유족연금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쵸. 개인 입장에선 내가 낸 돈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고민하시면서 연금 설계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걸 상담할 때 제가 절대 국민연금 가입하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부부의 나이 차이가 크신 분들. 남편은 예를 들면 남편하고 부인하고 10살 이상 차이 나시는 분들. 자, 왜냐면 남편이 뭐 70세에 돌아가셨는데 네. 부인은 60세, 50대밖에 안 된 거예요. 심지어 40대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부인 입장에선 내가 내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내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남편은 80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내 연금 받는 거지만 네. 결국은 내가 연금 받을 나이 때쯤 됐을 때 남편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죠? 그럼 유족연금 받아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차이가 나시는 분들 경우에 제가 냈던 젊은 배우자가 네. 냈던 거를 일시불로 미리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10년을 안 채우시면 됩니다. 일부러 그런 분들 계십니다. 네. 예,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을 납입하면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내가 뭐 소득이 계속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경우라면 네, 어쩔 수 예, 없지만 네. 주부라서 임의가입자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딱 9년 11개월 차까지만 내시면 나중에 연금 개시하는 날 일시불로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유족연금은 돌아가시면 이렇게 배우자가 받게 돼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네. 혼자 사시게 되잖아요. 유족연금 받으셨어. 받아가지고 이제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외로워서 이제 중간에 어디 좀 모임도 나가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마음에 드는 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사랑은 첫 남편하고 사랑을 했지. 하지만 이제 혼자 살다 보면 또 세상에 또 그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 아, 그럼요. 네. 예.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남자분과 얘기를 하다가 또 그 남자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삽시다. 같이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재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족연금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네. 유족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네. 돌아가신 전 남편의 유족연금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유족연금 받다가 재혼하시게 되면 네. 그 유족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오호. 지급이 종료가 돼요. 권리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혼인 신고를 안 하고 네. 모텔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모텔만 이용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혼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야 된다고. 근데 뭐 사실은 안 들키면 됩니다. 네. 근데 들키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받은 유족연금 전부 환수됩니다. 아.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 유족연금 내가 좀 못 받더라도 이 할아버지랑 내가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유족연금 포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님과 재밌게 또 살기로 하고 이렇게 재혼을 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 또 그놈이 그놈이잖아 사실. 더한 인간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한 1, 2년 살아보니까 또 이것도 아니야. 심지어 돈도 없어. 그러니까. 네. 속았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다시 또 이혼을 해. 네. 자, 이혼을 합니다. 네. 이혼을 하면 내가 몇 년 전에 포기한 돌아가신 남편의 유족연금 부활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봐요. 안 됩니다. 맞죠? 네. 똑똑해졌다 유인경. 네. 자, 이게 네. 원래는 사실 제가 보기엔 부활해도 나쁠 건 없는데 네. 이게 한번 포기하면 종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부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노후에 네. 재혼하실 때는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이거 모르고 그냥 재혼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어느 순간 유족연금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금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알면 더 받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면 받을 돈도 네.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요, 이제 실제로 그 유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유족연금은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좀 네. 전에 순위 말씀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 배우자고 그다음에 자녀고 네. 자녀도 없거나 25세 이상이면 네. 유족연금은 부모에게 갑니다.
그러면 60세 이상 부모에게 가거든요. 네. 근데 뭐 내가 나이 들어서 사망하시면 부모도 돌아가셨으니까 네. 문제가 없지만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미혼이에요. 미혼이거나 이혼하신 분들. 자, 보시면 특히 미혼도 많잖아요. 네.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젊은 나이 40, 50대에 뭐 사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내가 평생 국민연금 붓다가 사망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이 이제 유족에게 지급이 되니까 네. 가거든요. 근데 이미 미혼이기 때문에 배우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이가 많더라고요, 사례가. 그럼요. 네. 네. 자녀도 없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평생 부은 연금 부모님한테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런 사례는 드물겠지만 그래도 돌아가시는 날, 그래도 엄마 아빠 죄송해요. 대신 제가 국민연금 있으니까 받으세요. 라고 이제 유족연금 남겨주고 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슬프지만 자식이 사망해서 슬프지만 그래도 유족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 그냥 갑니다. 네. 제 자식이 사망했는데 그래도 국민연금 낸 거 있으니까 유족연금 좀 주십시오. 그때 국민연금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냐?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녀로부터 생계를 지원받았던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줬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준 게 아니고. 오, 내가 내 자식으로부터 받은. 네. 그렇죠. 네. 그 증빙 서류가 있어야 유족연금 지급돼요. 왜요? 왜냐면 서로 따로 살았다면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뭐하러 유족연금을 주냐 이거예요. 배우자나 자녀는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원칙으로 해요. 어허. 하지만 부모는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내가 부모님께 생계를 지원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유족연금을 주는 것이지 없으면 안 줍니다. 첫 번째가 기본적인 조건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40대, 50대가 내가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나와 살지.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통장에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금액은 뭐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용돈을 줬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어쨌든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우리가 열심히 부은 연금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네. 저만 해도 너무 대책 없이 맞아요.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건데 장애연금은 어떤 거예요? 네, 국민연금이 노후에 연금 받을 수 있다고만 알고 계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젊을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장애라는 것은 내가 몸에 장애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회복지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상해를 통해서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를 받게 되면 연금을 평생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연금 제도고요.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급에 따라서 연금액의 100%, 뭐 80%, 60% 이렇게 연금을 지급하고요. 이걸 평생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장애 등급 판정 받으셨다면 특히 내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국민연금공단 가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장애를 당할 확률은 많이 없는데 군대를 가서 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군대 입대하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하고 가라. 그러면 너무 어린 나이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이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이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네, 네. 내가 얼마든지 임의 가입하게 되면 한 달에 9만 원씩 내면서 가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입해놓고 적정한 보험료를 가다가 어차피 나중에 연금 받는 거니까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혹시 군대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 등급 받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연금이 평생 지급이 돼요.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국민연금 뭐 안 해, 뭐 이거 뭐 고갈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뭐 한 달 9만 원도 10대, 20대들은 굉장히 큰 돈인데 네. 뭐 이거 내가 뭐 사고 나서 뭐 받겠어? 네,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따박따박 모은 돈은 별로 거짓말은 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요, 뭐 100세 시대라 그러기도 하고 뭐 액티브 시니어들이 많아서 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정년 퇴직하고도 이제 연금 받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네. 뭐 기술직일만이 아니라 무난하게 국민연금을 받다가 네. 재취업을 해서 네. 따박따박 고정급을 받을 경우에 네. 국민연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확 네. 삭감이 되나요? 네,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모르고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국민연금은 내가 낸 연금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사회복지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 수령액 중에서 절반 정도는 당신이 낸 것이고 절반 정도는 국가가 거기다가 플러스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죠. 까마득히 잊고 있었지만 그랬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신이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도 열심히 일해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국가는 복지지원 제도를 안 할 거야. 그래서 감액을 시켜버립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합당한지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5년간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이 세 가지 소득이에요. 네. 모든 소득이 아니고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요 세 가지 소득이 네.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2024년에 298만 원 네. 이상 있으시면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이 있으셔야 감액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자 소득이나 연금 소득, 금융 소득 이런 건 상관없다. 사업 소득이나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 감액된다는 거. 그리고 감액된다 하더라도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5년간만 감액이 되는 것이고 5년 이후에는 그런 소득이 있어도 연금은 다 나오기 때문에 요 기준을 좀 알고 내가 컨트롤하실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임대소득을 만들어 두신 분이 계시는데 네. 임대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깎이는 경우예요. 특히 더 억울한 건 뭐냐면 국민연금은 5년까지만 감액이거든요. 네. 공무원연금은 평생 감액이에요. 나는 임대소득을 한 300~400만 원, 400만 원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공무원연금 해가지고 얼마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얘 때문에 재벌. 공무원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연금 재벌이 있으시더라고요. 연금 부자, 네, 연금 부자. 연금 재벌 드셨죠. 아니 그러면 박사님 네. 여기 제가 뭐 들어본 바에 따르면 70대 이후부터는 재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대로 나간다면서요? 국민연금은 5년까지만 감액하고 이제 지금은 연금 수령 연령이 지금은 63세거든요. 예. 그러면 68세 이후는 괜찮으세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65세로 늦춰지니까 네. 65세 연금 타시는 분들은 70세까지는 감액되고 그럼 제 경우에는 68세부터 네, 그러니까 회복이 되나요? 생년을 공개하셔도 되면 네. 네.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61년부터 예. 64년생까지는 국민연금이 63세부터 정상 개시 연령이거든요. 네. 그럼 68세까지 5년 동안은 소득이 있으면 감액됩니다. 근데 국민연금을 낼 수 있으면 좋지만 네. 어려운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뭐 실직이라든가 경력 단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못했던 것, 그동안 못했던 것을 네. 한 번에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추후 납부 제도죠. 추후 납부 제도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를 추가 납부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 추가 납부는 뭐냐면 내가 하던 것에다가 더 내는 것이고 그런 제도는 국민연금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추후 납부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냈었어야 되는 건데 안 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일부러 연체하고 이런 건 안 되고 뭐 폐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워서 내가 중간에 납부 예외 기간이 생긴 것이죠. 네네네. 그 기간에 내가 못 냈던 것들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추후 납부 제도거든요. 근데 왜 최대한 연기하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왜냐 이게 사실 2020년 이전까지는 추후 납부를 내가 뭐 과거에 얼마든 간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많이들 하셔가지고 이게 강남 재테크로 막 불렸거든요. 왜냐면 목돈 한번 갖다가 팍 내면 연금액이 팍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은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이내 것만 추후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50대 중반 후반이에요. 네. 과거에 안 낸 게 한 3년치가 있어요. 네. 이걸 내가 지금 추후 납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연금의 구조상 지금 할 수도 있고 연금 받기 전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55세면 55세 해도 되고 56세 해도 되고 뭐 63세 해도 되고 64세 해도 됩니다. 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오호.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연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유리한 점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희 사무실에 30대 젊은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60세신데 얼마 전에 추후 납부 3천만 원 하셨다.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불의사고로. 어머.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예. 3천만 원 추후 납부하셨기 때문에 오래 살 줄 알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불의사고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국가는 그 3천만 원 돌려줄까요? 안 돌려줘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못 받으시고. 근데 유족연금 지급하려고 보니까 남편도 안 계시고 자녀도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부모도 25세 이상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날렸어요. 어머.
그냥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장례비 정도 받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차피 내가 지금 하나 뭐 5년 뒤 하나 10년 뒤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내가 살아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추후납부가 지금 하는 것이 연금액적으로는 유리한 건 사실이나 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추후납부라는 것이 가입 시점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연금액을 책정하거든요. 예. 근데 소득 대체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얼마 전에서 연금 개혁 지금 안에 뭐가 나왔냐면 소득 대체율을 다시 올리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득 대체율이 42%인데 네. 만약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소득 대체율은 45로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굳이 지금 미리 그럴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1,0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거 딴 데 쓰면 다 날아가 버린다. 이런 분들은 하시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1,000만 원 있으면 은행 가서 예금하면 지금 4% 이자 줘요. 그럼 내가 10년을 4%로 이자를 받아가지고 40%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10년 후에 추후납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도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국가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지금 할 텐데 네. 지금 하나 나중 하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뭐 차이가 없는데 굳이 내가 뭐하러 미리 내. 안 내고 계기다가 나중에 추후납부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추후납부는 사실상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안 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지만 충분히 이렇게 잘못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이용해 보시면서 뭐 악법도 법이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로 이용하는 게 좋으니까 꼭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도를 확실히 이해하시고 자기 상황에 맞게 내면 되지 네. 너무 잔머리 굴리시다가 이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는 점 네, 알려드리고 그거는 싶고요. 꼭 유의하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혹시라도 좀 더 알려주시고 싶은 국민연금에 관련 팁이 있을까요? 네. 뭐 국민연금은 이제 분할연금 제도라는 것도 있어서 나중에 이혼하시게 되면 연금을 상대방 배우자와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혼하신 분들은 난 연금이 없는데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5년 이상 상대방 배우자와 사셨다면 나중에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상대방 배우자가 받는 것에 그 기간 동안에 기여한 부분은 절반은 내가 받아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이혼할 때 이혼 서류에 분할연금은 어떻게 비율을 정하자라고 서로 명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네,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절반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이런 분할연금 제도도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네, 예. 내가 국민연금을 낼 때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씩 내지 않습니까? 네. 그 낸 돈에 대해서 연말에 소득공제 받거든요. 네. 세금을 환급 받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더군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세금 환급 받으면 돌려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이게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국민연금 받을 때 한 달에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 네. 근데 100만 원 중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있고 네. 세금을 안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세금을 돌려받은 돈이고 네. 40만 원은 세금을 안 돌려받은 이미 네. 낸 돈이다. 네. 그러면 4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세금을 냈으니까 더 이상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오호. 근데 60만 원은 돌려받은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낸 돈입니다. 네. 여기에 과세를 합니다. 연금 탈 때 세금을 내거든요. 네. 그죠? 자, 그래서 6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고 40만 원 세금을 안 낸 것이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미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가입자들. 네. 주부들. 네. 주부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주부들은 국민연금을 내가 보험료를 냈어요. 연말에 소득공제 통해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지 않아요? 못 받죠. 왜냐면 낸 세금이 없잖아요. 그쵸. 근로자들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걸 환급받는 거지만 주부들은 세금 낸 게 없으니까 환급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주부들이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분들이 평생에 내시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푼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돌려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 한 푼 없이 받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데 네. 국민연금공단이 세금 없이 주지 않습니다. 아, 세금을 띱니다. 아하. 그죠? 나는 돌려받은 적이 없는데 세금을 또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냐?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내가 이제 사실 국세청에 가가지고 홈택스 이런 데 가가지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을 해야 돼요. 네. 아, 그럼 이 사람이 돌려받은 적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금 없이 지급합니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제출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직원이 많이 계시던데 네. 왜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줘요. 그냥 세금 띄고 주는 겁니다. 본인이 가서 챙겨봐야 돼요. 조금 더 한마디만 첨언해드리면 예. 지금 우리 사회가 노후를 들어가고 있는데 노후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국민연금공단도 지급 경험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 제기를 하면서 네. 국가가 그런 정책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걔네들도 몰라요 사실. 지네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늙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 새로운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국민연금 오늘 알아봤고요. 이것만으로 양이 차지 않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표님 개인 채널에서도 네. 의료비 통장에 대한 굉장히 강조한 영상을 봤는데 네네.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이 의료비 통장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보험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연금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지만 네. 사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민되는 게 건강 걱정이잖아요. 네네. 건강이 안 좋아지면 병원 가야 되고 네. 병원 가면 병원비가 들고 네. 그럼 병원비가 들면 뭐 암에 걸리면 막 수천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또 뭐 사고라도 당하면 또 치료비 당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병인까지 했어요? 하면 뭐 간병인까지 네네, 그래서 네네. 보험 하나 하셔야죠. 네. 빨리 지금 사인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은 보험들을 가입하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지만 네. 나이가 들면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불안하거든. 네, 젊을 때는 무슨 뭐 내가 많이 했는데 지금 또 보험을 가입해야 돼. 나는 더 이상 보험 가입 안 해.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열의 아홉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보험을 또 가입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아프지 않은데 누가 와서 아플 거니까 미리 한번 준비해봐라라고 가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프기 시작해. 저는 보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실손보험, 기본적인 보험들. 그런데 보험의 가장 큰 특징, 문제는 뭐냐면 정해진 병에 걸려야 받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면 뭐 뇌출혈 보험에 가입했는데 네. 뇌 졸중 중에서 네. 뭐 뇌출혈 말고 네. 다른 질병에 걸리면 못 받아요. 아니랍니다. 뇌경색 이런 건 못 받거든요. 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보험은 만기 이내에 걸려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80세 만기인데 81세에 걸렸어. 못 받아요. 우리 기자님 가입하신 보험은 70세, 80세 만기인데 앞으로 100세 사셔야 되니까 조금 더 가입하셔야 되니까 이거 깨고 100세로 가입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럼 또 이거 열심히 냈던 거 깨고 또 새로 가입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험은 내가 걸려야 내 보험에 가입했으면 내가 병에 걸려야 받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내가 걸려야 받는 것이고 그쵸. 정해진 병에 걸려야 받는 것이고 만기 이내에 걸려야 받는 것이고 네. 병이 안 걸리면 네. 원금이 소멸돼요. 그죠? 보험은 기본적인 보험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대비해서 계속 보장 기간과 보험과 이런 걸 늘려가는 것보다는 뭔가 방법이 없을까? 알려주세요. 네, 이걸 고민하다가 제가 만들어낸 게 바로 의료비 통장이에요. 의료비 통장. 의료비 네. 목적으로 돈을 모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통장을. 그렇죠. 네네. 내가 한 달에 보험료 10만 원, 20만 원 낼 거 따로 그냥 10만 원, 20만 원을 모아서 그걸 한 10년, 20년간 저축하면 통장에 한 3, 4천만 원이 쌓이게 되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병원비가 필요할 때 받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아하. 의료비 무슨 공적 관내 개입 없이 그렇죠. 제가 따로. 그럼요. 네. 이 의료비 통장의 장점이 뭐냐면 아. 아까 보험 얘기해드린 것의 모든 단점을 커버할 수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려도 뺏을 수 있고요. 그렇죠. 남편이 걸려도 빼줄 수 그럼요. 있고. 누가 걸려도 되고 네. 또 언제 걸려도 됩니다. 그쵸. 그리고 병이 안 걸렸어. 어머. 그럼 원금과 이자가 남아서 땡큐.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네네. 거죠. 아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좀 전에 우리 얘기했듯이 공적 관적인 그런 터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의료비 통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열심히 내가 한 3, 4천만 원 모아놨는데 네. 갑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제가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통장에 3천만 원 모으신 거 있던데 그거 저 빌려주시면 제가 어머니 의료비는 제가 책임질 테니 저걸 제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엄마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죠. 흔들리지. 내 새끼가 또 이렇다는데 나중에 그렇죠. 도와주겠다는데. 근데 이게 공적 관적으로 딱 체킹이 돼가지고 못 빼가게 막았으면 못 뺄 텐데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유혹에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컨셉적으로 의료비 통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네네. 이미 준비하신 분도 많이 네. 계시지만 이게 선진국에는 이미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이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라고, 연금 IRP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연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내가 젊었을 때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에 30-40만 원씩 부으면 국가가 거기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줘요.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네. 대신에 중간에 뺄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타게 되면 국가가 세제 지원을 더 해주는 겁니다. 네. 그죠? 이 똑같은 개념을 그대로 내가 한 달에 20-30만 원씩 의료비 통장에 돈을 모으면 국가가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환급해주고 대신에 이 돈을 나중에 자식이 와서 달라 그런다고 빼줄 수 없어요. 네. 그냥 빼주게 되면 세금을 왕창 토해내야 돼요. 대신 그럼 못 빼주니까 이따가 나중에 55세 이후에 의료비가 필요할 때 의료비 목적으로 빼쓰게 되면 국가가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이게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이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제도인데 네.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 돈 걱정 없이 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네. 네.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네, 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모든 그 노후를 준비하는 은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노후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네. 첫 번째가 할 일이 필요하다. 네. 두 번째가 이제 건강도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상속에 대한 준비. 저는 이제 금융 전문가니까, 네. 연금 전문가니까 네. 돈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첫 번째 할 일 중요합니다. 할 일. 네. 근데 할 일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왜냐면 젊을 때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어느 순간 소득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의 소득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서 할 일을 하면 제일 좋은 건데 일이라는 것이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이제 70, 80이 돼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뭔가 육체 노동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연금 소득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금 소득. 연금 네. 소득. 네. 사실 이 연금의 기원이 뭔지 아세요? 연금의 시초. 뭐예요? 로마 시대의 군인 연금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 예. 기원전으로 있었어요. 올라가네요. 네, 왜 로마 시대 군인 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네. 이들이 젊을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싸웠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힘이 없는 겁니다.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금처럼 막 데모를 했겠죠. 그럼 국가가 저 사람들의 노후를 우리가 책임져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군인 연금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생산성 중심의 사회가 되기 때문에 네. 60세가 되면 퇴직을 해야 돼요. 군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니 기업에서 내보는 되는 네. 거죠. 그러면 그때 이후에 소득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만들어낸 제도가 연금 제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 뭐 주택연금, 국민연금 이런 걸 통해서 연금 중에 반드시 하시는 것 이것이 노후에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건강.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건강에 대비해서 뭘 준비해라? 운동해라. 몸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금융 전문가니까 몸 관리하시고 대신에 의료비 대비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비 통장을 준비하셔라. 요거 해서 연금 준비돼 있고 의료비 통장 준비돼 있으면 큰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뭘 준비하냐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쓰고 가시면 상관없는데 뭐라도 좀 남잖아. 그럼 이 남은 걸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우리 사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에게 돈 물려줘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람이란 게 다 그래요. 아무리 형제 자매도 네.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죠? 네. 근데 국가가 오죽하면 뭐 법정 상속 지분이라고 만들어 놨겠어요. 싸우지 말라고. 네. 그래도 억울해. 어이씨, 내가 엄마 모셨는데, 내가 뭐 한 건 다 했는데, 쟤는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반반이야.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재산 정리를 잘 못하시면 나중에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유언장 작성하셔야 돼요. 공증해서. 네. 공증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실 뭐 유언장도 필요 없고 사전에 재산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나면 되거든요. 그럼 너 얼마 줄게 딱 줘버리면 끝나요 그냥. 근데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마저 줘버리면 나는 못 먹고 사나. 그럼요, 막막하죠. 얼마 걸로 살지를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금을 네. 준비하는 거예요.
연금 잘 준비해놓고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받을 준비해놓고 나머지는 다 주는 거야. 네. 연금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증여상속에 대한 고민이 훨씬 줄어든다. 나의 기본적인 노후가 해결되어 있고 네. 자식도 부모가 노후가 해결되어 있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박사님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자료를 네. 내보는데 네. 퇴직 이후에 말년을 보낼 때 요 정도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금액이 네. 얼마 정도가 필요할지. 사실 물론 이제 시골에 계시거나 네.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사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서울 경기에서 이 수도권에서 사시려면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고정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관리비, 주거 비용도 들어가지만 세금도 내야 되고 네. 뭐 보험료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연금 준비하십시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누가 그렇게 큰 금액을 준비하냐. 지금 뭐 5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많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500이 있어도 사실 여유 있게 사는 건 아니더라. 그쵸. 병이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뭐 지금 한 달에 500을 벌기도 힘든데 500을 어떻게 마련하냐라고 네. 하시는데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네. 자,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키는 것만 잘하셔도 일단 됩니다. 오호. 네. 첫 번째 국민연금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있어요. 네, 네. 소득의 9%를 내거든요. 직장생활 20대 중후반에 시작해가지고 연금 탈 때까지 한 20-30년 정도 네. 꾸준하게 국민연금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얼마 받냐면 그냥 꾸준하게 일해서 내신 분들이 최소 100에서 150분 받아요. 자 그러면 지금 뭐 500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에 100에서 150은 국민연금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퇴직금. 퇴직금도 내가 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퇴직금이 지금 얼마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예요. 네. 그럼 내가 퇴직 직전에 한 달에 500만 원 월급 받았다. 30년 근속했다. 그럼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퇴직금도 1억에서 2억 정도만 만들어 넣으시면 그것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연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해도 국민연금과 퇴직금만 해도 200에서 300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개인연금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추가로 불입하면 연말에 세액공제 해주는 연금 저축, IRP 이런 거 있거든요. 고령자도 가입 가능합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할 수 있습니다. 오. 연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80대 할머니도 하는 거 봤어요. 임대소득 있으시니까 내가 임대소득 받는 거 세금 내야 되는데 그 세금 환급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세금 혜택 받으면서 연금 도움되는 거니까 네. 이런 거를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하시면 한 달에 2-30만 원씩만 내도 1년이면 3-400이고 10년이면 3-4천이고 20년이면 1억이 넘어가요. 내가 꾸준하게 안 하는 게 문제지. 항상 뭐든지 주식도 우리 셀코TV에서 주식 부동산 많이 얘기하지만 주식 부동산 뭐 다 마찬가지. 결국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뭘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자는 꾸준하게 하는 사람. 성실함, 꾸준함. 이게 연금에서도 증명이 되고요. 세상 모든 일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까지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누구나 3-400은 만들 수 있고 네. 거기다가 내가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주택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나중에 집담보로 이제 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주택연금 지금 얼마 나오냐면 주택연금 시가 1억당 월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70세에 가입하시면. 네. 자, 그럼 내 집값이 3억이에요. 네. 그럼 90만 원이에요. 내 집값이 10억이에요. 3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연금으로 확보하시게 되면 주택연금으로도 최소 1-200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주택연금은? 제가 말씀드린 연금은 전부 평생 연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날까지. 오호.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연금을 3-400, 4-500이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못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이지. 맞습니다. 관심만 두면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관심이 노후를 따뜻하게 한다. 이게 보니까 제일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 이런 기사가 꽤 나오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 은퇴 이후에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네. 바뀌기 때문에 뭐 집이 좀 비싼 집 있으신 분들은 건강보험료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 또 그런 부분에서 건강보험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근데 사실 이런 기사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료 폭탄의 문제를 자꾸 연금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예. 국민연금이 늘어나가지고 건강보험료가 폭탄된다. 국민연금이 늘어나가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락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지역적인 사례다.
그 소스가 그런 거죠.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 뭐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가 네네. 있겠군요. 저는 국민연금을 많이 준비해서 건강보험료 많이 내셔라 차라리. 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꼭 드린 얘기가 있어요. 집값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집값이 안 올라서 세금 안 내는 게 좋으세요? 하는 게 좋죠. 그렇죠. 네. 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리 건강보험료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네. 연금이 오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올라요. 맞아요. 그래서 연금 네. 많이 준비하시고 네. 낼 건 좀 내셔라. 네. 그리고 지금처럼 뭐 폭탄 맞고 이런 사람들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 뭐 안 내던 사람이 1, 20만 원 내는 경우를 폭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런 경우에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많이 벌어서 많이 모으시고 많이 세금도 내시는 게 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 연금의 경우에 55세, 만 네. 55세 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5세 되자마자 시작하고 받는 게 수령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네. 좀 더 묻어두자. 내가 약간의 소득도 있으니까 하고 내버려두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왜냐면 55세 되면 내가 네. 퇴직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하고 있긴 있는데 연금은 개시 나이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굳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개시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소득이 있으면서 이 연금 관련된 계좌들은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불려온 계좌가 있다면 55세가 됐으면 저는 바로 연금 개시하라고 말씀드려요. 오호. 왜 그러냐면 그 쌓여있는 통장의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 통장에서 수익이 잘 나고 있으면 개시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연금저축 이 상품들이 수익이 낮은 계좌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더 봐야 2, 3% 이자입니다. 그러면 수익도 별로 안 나요. 그럼 얘를 그냥 인출하는 겁니다. 왜냐면 55세 전까지는 인출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인출하려다가 세금 피해가 더 커요. 근데 55세부터는 인출이 허가가 됩니다. 국가에서. 네. 그러면 인출 허가되는 만큼 빼서 쓰란 얘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더 좋은 상품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수익이 안 나는 상품에 굳이 묻어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사님. 네. 그러면 저는 제가 국민연금을요. 네. 제 보통 예금 통장으로 받거든요. 네. 이거를 옮길 수도 있나요? 국민연금. 근데 네. 지금 국민연금이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별로. 별로 안 필요하시죠. 네. 지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연기할 수 있거든요. 네. 국민연금은 정상 예시 연령이 62세인데 네. 67세까지 5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연기하면 1년에 7.2%씩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필요도 없는 국민연금을 받아가지고 네. 그냥 보통 임금 이자도 없는 통장에 두고 있다? 이거 없으면 못 산다면 반드시 수령하셔야 되겠지만 그건 필요성에 의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자산 운용 측면이라면 네. 빨리 가서 지금 끝나고 바로 전화하세요. 135 전화해가지고 연기 연금 하겠습니다라고 네,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근데 같은 맥락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퇴직연금의 경우에 네. 뭐 저 퇴직금은 이미 저는 수령해버렸지만 네. 일시금 수령 혹은 연금 수령 중 박사님 어떤 걸 추천하십니까? 가장 연금 전문가로서 연금으로 수령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지금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을 내가 운용하면서 IRP에서 운용하면서 방치해 두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런 분들은 수익이 안 나는 상품에 단지 연금 받으려고 돈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빼시면 되는데 뺄 때는 세금이 문제잖아요. 네. 퇴직금 같은 경우에 연금으로 빼야지 세금이 좀 절세가 네.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장기 근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리고 퇴직금이 1억, 2억 정도 받아 나오시는데 근속 기간이 20년, 30년이에요. 네. 그럼 이분들의 퇴직 소득 세율을 보시면 네. 2%, 3%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일시불로 다 빼도 최대 내야 되는 세금이 2,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 없는 겁니다. 네. 그걸 연금으로 받으면 그 2, 300만 원 세금 낼 거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줄여주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세금 문제는 이미 퇴직금에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데 퇴직금은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 고민 포인트는 뭐냐? 내가 지금 현재 퇴직금 계좌, IRP 계좌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그걸 인출해서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를 보고 나서 그걸 내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연금 전문가, 연금 박사가 하는 일이죠. 네. 그래서 똑같은 돈으로도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나이가 들면 들어올 돈은 별로 없고 네. 국민연금을 수령해도 곧바로 나가고 네. 그래도 집은 한 채 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주택연금은 추천하십니까? 네, 강추하고 있습니다. 오호. 그리고 일단 저희 어머님이 주택연금 가입하고 계십니다. 연금 박사 엄마가 주택연금 가입하고 있어요.
신뢰감이 확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저희 근데 어머니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세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하한선은 있죠. 네. 55세 이후부터 가입 가능하죠. 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후가 돼야지 연금 가입하는데요. 네. 주택연금은 55세, 60세는 사실 가입하는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가입하고 싶으면? 네. 일단 네. 조건이 있어요. 네. 나이가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다 넘었다니까요.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예. 공시가격 기준으로 네. 12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지금 있는 집이 예를 들면 공시가격 10억 원이니까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집이 뭐 다가구, 다주택. 네. 내가 집이 여러 채 있어요. 여러 채 있어도 그 여러 채를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네. 그 중에 한 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호. 거주하는 집으로, 네. 집으로. 하지만 내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아, 합산 가격으로. 네. 네. 그러니까 현금이 100억이 있는데 집은 네. 5억짜리야. 네. 주택연금 가입할 수 네. 있어요. 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연금 가입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그 집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전세 준 집, 뭐 난 투자하는 집이 안 되고. 요망사항이죠.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그러면 주택연금 얼마 받느냐? 주택연금 받는 금액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지 않고 시세 기준으로 봅니다. 시가로 보는 거예요. 이 시가라는 것이 물론 저희 부동산에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KB 시세, 뭐 한국 부동산원 시세, 공식적인 시세를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공시가보다 훨씬 높죠 일단. 네네. 그럼 시세가 예를 들면 내 집값이 10억이다. 그럼 10억에 해당하는 연금을 산정하는데 네.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줄고요. 네. 어차피 평생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늦게 받을수록 연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아하. 그래서 70세에 가입하신다면 네. 집값 시세 1억당 3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내 집값이 5억이다. 그럼 150만 원 평생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주택연금은 이게 담보 대출이에요. 집 담보로 드리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아가시고 나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집을 청산을 합니다. 네. 그동안 받아가신 연금액이 대출금이거든요. 그쵸. 그것과 이자와 각종 비용들을 차감해서 집값은 5억인데 받아간 금액이 7억이야. 네. 응? 네. 그러면 2억 더 받아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가가 알아서 책임집니다. 자녀한테. 자녀는 청구하지 않아요. 오호. 근데 집값은 5억인데 뭐 받아간 연금액 이자 이런 거 받아보니까 3억밖에 안 돼요.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차액 2억을 자녀에게 돌려줍니다. 아, 더 많이 받아갈 경우에 국가가 책임진다고요? 네. 120살까지 살아서? 그러면 훨씬 좋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주택연금 가입할 사람들 뭐냐면 내가 이 집 아니면 노후가 힘든 사람들. 굳이 내가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건데 하늘나라에 집 들고 갈 거예요? 네. 그죠? 뭐 대치동, 압구정동 아파트를 들고 갈 거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이 집은 다 쓰고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기준이 되시면 주택금융공사 가셔가지고 주택연금 신청하시면 그 해당하는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집에 살면서 연금 평생 받아서 행복하게 살다 가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내가 이 집을 연금까지 받아야 돼? 내가 이 목돈을 연금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돈이 사라지거든요. 부동산이 나한테 사라지는 것 같고 통장에 그동안 이 내 약간 든든했던 이 1억 원, 2억 원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불안하실 뿐이지만 처음에 연금으로 바꿀 때는 굉장히 불안하지만 막상 연금을 한두 달, 1, 2년 받아보고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통장에 있는 목돈을 연금으로 바꾼 것, 내 집을 연금으로 바꾼 것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60대, 70대를 하더라도 제 주변에 보면 꼬마 빌딩이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네. 하고 혹은 지금 살던 집의 규모를 줄여서 뭐 어떻게 더 재테크를 한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쪽이신 것 같아서 그것도 하십시오. 해요? 네, 하세요. 네. 주식, 부동산, 코인 다 하세요. 네. 대신에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연금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연금은 밥. 그러면 주식, 부동산은 반찬. 어허.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네. 무슨 얘기하냐면 다 오늘 김치찌개 먹을까, 제육볶음 먹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뭐냐면 전부 반찬 얘기입니다. 반찬은 화려해요. 반찬은 다양해요. 반찬은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건 반찬입니다. 네. 그죠? 네. 근데 여러분이 맛있고 화려하고 다양한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만 밥이 있기 때문에 반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고 놀기도 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소득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보십시오. 맞아요. 나이 들어서는 더 심각해집니다. 나이 들어서 행복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연금 소득자예요.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주식도 잘하고 부동산 잘하고 코인 날려도 괜찮아요.
내 삶이 깨지진 않으니까. 그런데 소득, 연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돈 가지고 주식, 부동산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다 불안한 삶을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연금은 마치 밥처럼 중요하다. 우리가 밥은 수천 년간 변함없이 우리의 식단을 지켜왔듯이 네.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연금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연금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한데 또 40, 50대 뭐 벌써? 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뭐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자영업자의 경우 어떡하나 이런 분이 많을 텐데요. 네. 박사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가 뭐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건강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건강 잃은 다음에 건강 지키면 뭐 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 제가 그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강의를 나가거든요. 얼마 전에 공무원 퇴직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퇴직 예정이신 분들.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퇴직을 앞두고 내 인생에서 가장 지금 든든한 게 뭡니까? 공무원 연금이요. 그렇죠. 이구동성 공무원 연금이라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임용되었던 30년 전으로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월급에서 공무원 연금 뛰어갔을 텐데 그 공무원 연금 내시는 것이 선택이었습니까? 의무였습니까? 다 이구동성 의무였다. 네. 그렇죠? 강제로 뛰어갔으니까. 네. 만약에 선택이었다면 그 30년 전에 가입하셨을까요?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퇴직을 앞두고 가장 든든한 자산이라고 생각한 연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물이 아니다. 국가가 강제한 결과물이지. 네, 예. 연금은 30대건 40대건 50대건 관계없이 연금은 내가 선택하게 놔두면 안 합니다. 국가가 강제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한테 강제해야 되는 것이고 회사가 여러분에게 강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셀프로라도 강제해서 준비해야 나중에 이것이 노후가 준비되는 것이지 뭐 딴 것에 다 밀려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하고 저거 하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런 사람들이 노후에 결국은 후회하더라. 그래서 뭔가 좀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꼭 내가 필수적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네. 그러고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도 연금의 중요성을 알려주셔서 뭐 연금을 전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최소한의 부분만큼은 연금으로 꾸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고 네. 국가와 사회가 같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떤 환경이 와도 꿋꿋하게 패키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른으로 늙어갈 수 있는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보가 힘이다. 예, 셀코TV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